자, 여기는 이제 보도자료 혹은 기사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뒤에다가 제시해주는 경우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공지의 느낌? 이런 게 이제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공항 14곳 가운데 10곳이 2016년부터 5년째, 그러면 16, 17, 18, 19, 20, 2020년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골자는 적자라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 10개가. 그럼 여기서 2016년부터 5년째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숫자 17, 18, 19 이런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냥 집어다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5년째 이래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둬야 돼요. 아, 그럼 2016년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지? 출제자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거든요.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제주도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생력을 갖췄다는 것은 고로 다른 말로 하면 적자가 아닌 것. 그럼 흑자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생력을 갖추고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건 흑자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세계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 산하 전국 공항 14곳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적자를 낸 곳은 11곳에 달했다. 자, 적자를 낸 공항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가고 있어요. 흑자를 기록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세 곳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공항은 뺀 거죠. 왜냐하면 국내 공항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김포, 김해, 제주는 이 세 곳은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생력을 갖춘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항공노선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게 공항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역접의 접속어가 오면 앞의 내용이랑은 다른 글쓴이의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난 5년간 국내 공항 단기, 해, 단기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기간의 손해와 이익의 현황을 보면 지방공항 상당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자에 코로나19를 이유로 들고 있는 이 윗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공항공사의 설명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전면 반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2번 문제에 있거든요. 2번 문제에 전면 반박 이런 말이 있어요. 전면 반박이란 얘기는 뭐냐면 아예 공항공사의 말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전면 반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항공사의 이유, 공항공사가 말하는 이유가 코로나19죠. 근데 코로나19가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적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반박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전남 무안공항 등 공항 10곳은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다. 그나마 항공 수요가 있는 청주와 대구도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2017년부터 4년째 17, 18, 19, 20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16년에 청주공항은 적자는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나 여러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장소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기에 1번의 1번 선지 보면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은 2016년에 적자 상태였다. 무안, 청주 모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흑자를 기록한 세 곳하고는 별개니까 왠지 이 두 개가 다 대충 보면 2016년에 적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청주공항은 2017년부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뭐뭐와 과 그리고 뭐뭐 하고와 같은 and로 묶여 있는 개념은 이 두 개가 모두 가능해야 두 개가 모두 인정되어야 이 전체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청주공항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틀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항의 단기 손익 현황입니다. 글쓴이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항공사도 알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나는 선지인데요.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같은 문제의 내용, 그 선지의 내용이 글 속에 없어요. 글 속에 정확하게 공항공사는 뭐 알았다, 몰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왠지 우리는 글 속에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2번은 뭐 틀렸어 라고 하거나 혹은 알았다는 내용도 없잖아. 그럼 알지 못했겠지 뭐 X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곤 하거든요. 근데 피셋, 지금 이게 피셋이에요. 피셋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지문들은 안 나온 내용에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문 속에 안 나와도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면 남겨두고 더 아닌 답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모 정도 쳐놓고 나머지 답안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섣불리 글 속에 안 나왔다고 X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선지가 나온다는 게 피셋의 특성이에요. 피셋은 불친절하게 문제를 내거든요. 또 어른들이 보는, 성인들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단기 손익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그런 식으로 성인이라면 응당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굳이 설명을 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내가 배경지식을 쌓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배경지식을 막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내용에서 더 정확하게 틀린 게 나올 거예요. 혹은 지금 이건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더 적절한 게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선지의 판단을 유보하고 판단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 활주로는 텅 비었다. 활주로 활용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활주로 활용률 얘기고 윗부분에는 적자, 자생력 이런 얘기를 지금 위해서 한 거구나 라고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1%가 안 되는 공항이 5곳이고요. 활주로 활용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수용 능력 대비 운항 실적을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운항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수로 나타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분자에 들어가는 건 아마 운항 실적일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수용 능력일 거예요. 수용 능력은 이 정도인데 운항 실적은 이 정도다. 그렇게 활용을 한 것이 활주로 활용률에 대한 내용인 거다. 그럼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커지면 이 결과치는 작아지고, 그죠? 분자가 커지면 이 결과치도 따라서 커지죠. 그래서 결과치와 분자는 비례 관계고 분모와 결과치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선지 같은 것도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활주로의 수용 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항 실적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더 정확하게 분모는 늘어나는데 분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활용률도 낮아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률 같은 비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인구 수는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이 어떤 단어와 어울리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인구 수가 높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인구 수는 많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인구 밀도가 하면 밀도는 수치화한 거거든요. 인구 밀도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시되어 있어서 뒤에 서술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원주항공의 예도 나와 있고요. 결국은 활용률이 좋지 않다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항공사의 설명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방공항의 여객 수요가 준 것은 사실이다. 이거 보세요. 글쓴이도 공항공사의 설명의 내용을 완전 부정한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인정은 했는데 그 전부터 적자가 있었다라는 하나 더 의견을 추가한 거죠.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할주로 활용률이 좋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문제는 이런 말이 앞으로 피셋 지문을 읽을 때 자세히 봐야 하는 구문이에요. 문제는 어쨌다다. 뭐 혹은 뭐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피셋은 항상 핵심을 말해주는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저런 말을 보면 글쓴이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장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공항들 상당수도 활주로 활용률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제주, 김포, 김해공항 올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60% 이상의 활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세 곳은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 곳은 흑자고 자생력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활용률도 꽤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쵸? 요 세 곳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수년째 지방공항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엔 부실한 수요 예측과 선심성, 우리 지역에 진짜 공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공항 있어야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선심 쓰듯이 하는 지역 사업이 있었다는 거죠. 헛땡땡 교수는 지방공항 적자는 수년째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고 말했냐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 예측을 잘 할 수 있겠죠. 또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선진성 지역 사업이 아닌 실제 성공한 그 사례를 받아들여서 성공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까지 나오고 있어요. 피셋의 지문의 많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그 뒤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결책이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동 수칙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 수칙 포함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져야 돼. 이런 것도 해결책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 수칙도 해결책이 돼요. 만약에요, 요 3번 선지, 2번의 3번 선지처럼 공항의 적자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면 해결 방안 있죠? 그럼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 뭐 혹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구체적인 행동 수칙,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사실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영입하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동적으로 표현이 된 것일 수 있지만 뭔가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영입할 건지, 해외 성공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뭐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살짝 3번 선지가 애매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니까 3번 선지가 옳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위에서 안 봤던 내용 보면요. 3번 자생력을 갖춘 공항들 중에 올해 8월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곳이 있다 했는데요.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김포, 김해, 대주공항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없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곳은 흑자를 유지하면서 자생력도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기 제가 전면 반박, 아까 말씀드렸죠. 전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구체적 수치는요, 이런 퍼센테들. 적으로 뭐 5,000편, 11만 5천 편, 이런 항공기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 숫자,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모두 구체적 수치가 돼요. 자, 문제 해결 나왔고요.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흑자냐, 흑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눈 것도 있고, 또 자생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둘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제주, 김해, 그리고 저기 김포 이렇게 세 개와 나머지 거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
여기서 둘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묶음이 두 개라는 거지 안에 있는 개수가 두 개라는 건 아니거든요. 3번은 문법 문제예요.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때 그 표기가 바뀌기도 하고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건 안팎인데요. 안팎은 원래 안 더하기 박, 안박, 안과 박, 이 두 개가 더해진 하나의 합성어예요. 근데 더해져서 안과 박이라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형태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과 같은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보면 표기가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네 개의 합성어, 모두 합성어거든요. 이 합성어들은 어떤 경우인지를 보는 거죠. 피땀은 피 더하기 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피땀이 정말 피랑 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정말 피와 땀이라는 의미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의미가 바뀐 경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논밭은요. 논과 밭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의미도 바뀌지 않았고 표기도 바뀌지 않았죠.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저는? 의미도 의미와 표기 둘 다 바뀌지 않음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할 것을. 되셨죠? 자, 마소는 어떨까요? 마소는 말과 소예요. 그럼 말 더하기 소. 근데 마소가 됐습니다. 의미는 그대로인데 표기가 바뀐. 그럼 표기가 바뀐 형태 똑같네요. 그래서 안팎과 같이 마소가 정답 이렇게. 춘추. 춘추는 춘, 봄과 가을인데요. 이게 의미가 봄과 가을이 아니에요. 사람의 나이를 높여서 말하는 게 됐어요. 얘는 형태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바뀐 경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법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다음 4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아, 제가 교환에다 이 기억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풀기가 되게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다가 기억을 표시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항상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핵심어가 들어있어요. 매번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가 이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또 역접의 접속어 나왔으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근대 철학은 해결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주체라는 개념이 비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글쓴이 동안 주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그럴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A의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인간 중심적. 이렇게 말해도 괜찮죠?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조금 전 말하는 근대 철학의 내용이 뭐겠어요?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 이랬기 때문에 근대 철학의 설명이 이 앞에 수식어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이 환경론자입니다. 그렇다면 근대 철학과 대비되는 애들은 환경론자들인 것이고 이 둘 사이에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대결 구도를 알았으니까 기억의 생각은 근대 철학 생각에 반대하면 되는 거고 환경론자들의 생각이 이 4번에서 기억의 생각인 거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인식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원인과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근대 철학인 거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부당해. 이렇게 말하는 건 환경론자들인 거죠.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했다. 그럼 여기서 과학기술주의는
누구 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의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다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결과 또 패턴 비슷하죠? 원인과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면 과학기술주의도 역시 환경론자와 반대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론자는 근대 철학하고도 반대, 과학기술주의하고도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이랑 과학기술주의가 둘 다 어떤 자연을 너무 도구로 생각해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봅니다. 자연과 그것을 둘러싼 인간의 삶이 모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이에요. 그럼 자연과 그것을 둘러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인간은 자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게 환경론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입장에서 내용을 적어준 것으로 본다면 자연 파괴, 즉 자연을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2번의 B에 설명되어 있는 건 인간의 삶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대충 보면 은근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포함 관계 있죠. 요거를 잘 비교하면 답을 찾는 게 쉬워지죠. 이런 환경론자들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오, 그럼 하이데거는 누구 편? 환경론자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은 얘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다, 이성 중심주의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 그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역시 제일 인문단에 제일 먼저 나왔던 거 다시 또 나오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핵심어니까.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환경론자나 하이데거의 생각은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본원적이라는 말은 본래의 근본적인, 본래의 근원적인, 원래의 근본적인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본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철학 지문이 나올 때마다 자주 출연하는 단어거든요. 알아두면 나중에 또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다시 나오죠. 예. 본연의 존재 의미, 본원적인 존재 의미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존재자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존재자는 여기서 존재자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여기 보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 존재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연, 나무, 뭐 바다 다 인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얘기는 독립할 수 없으며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런 얘기예요. 자, 연관성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 유일한 것들이니 다 모두 중요하다. 그것을 누가 수단으로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생각, 근대 철학은 인간 중심주의다, 이성 중심주의다라고 환경론자들은 생각했겠죠. 왜냐면 근대 철학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든 존재자는 그것의 본원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았죠. 중요하다고 봤죠. 오히려 존재자가 본원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문제 삼았죠.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과학기술주의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맞아요. 근대 철학이랑 과학기술주의 둘 다 환경론자들의 이 대립 구조, 환경론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인간과 자연을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주체가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철학 지문들이 꽤 많이 어렵게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렵게 나와도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 문장들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있어서 금세 정리할 수 있어요.
6번 문제는 문제 해결 부분인데요. 이 문제 해결 중에서 가장 난도가 있는 유형이 이렇게 논리 추론, 논리에 맞게 추론하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에서 논리 추리의 문제는 이렇게 표 유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 그리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표를 그리려면 왼쪽과 그러니까 이 가로와 세로 이렇게 두 개의 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축을 담당할 것들을 얼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이란 네 명이 있고 또 이들이 타는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가로와 세로에다 넣고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 첫 번째. 그런 다음 숫자에 주목하셔야 돼요. 각각 두 개의 놀이기구를 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하나하나 모두 요 가로에 이 가로 칸에 동그라미가 두 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가 만약에 정확하게 두 개를 딱 치고 나면 나머지는 X를 치는 게 당연해지죠. 자, 그럼 볼게요. 갑과 병이 탄 놀이기구는 한 개만 같다라고 했습니다. 갑과 병이 바이킹, 롤러코스터, 범퍼카, 회전 목마 중 하나만 같아야 돼요. 네. 근데 원래 한 명이 두 개의 놀이기구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 한 개는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롤러코스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이미 다른 것에서 갑과 병이 똑같은 걸 하나 탔어요? 그러면 갑의 롤러코스터 동그라미에 의해서 병은 롤러코스터에 X를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정 조건들이 있어요. 을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확실하게 정해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동그라미를 치고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확정 조건이 또 있는데요. 여기. 답은 롤러코스터와 회전 목마를 타지 않았다. 아니,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탄다고 했는데 두 개를 안 탔다고 설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탄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확정 조건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을은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그리고 갑은 롤러코스터를 안 타고 회전 목마도 안 타고 그럼 당연히 바이킹이랑 범퍼카를 타겠구나. 여기까지를 정리해주면은 간단하죠. 오! 확정 조건이 또 있어요. 병은 회전 목마를 탔다. 요것도 있네요. 그러면 병이 회전 목마를 탔다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요 부분들은 이 밑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볼 때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바이킹이 갑이 탄 것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 병과 그리고 갑이 바이킹을 동시에 탄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밑에서도 두 번째 걸 보면 3명 이상 탄 놀이기구는 없고 아무도 안 탄 놀이기구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3명 이상이 아니라는 건 뭘까요? 하나거나 둘. 그쵸, 그쵸. 그러면 요 세로가 하나이거나 둘, 셋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세로에 두 개가 이미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더 이상 동그라미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것들에 X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미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쳤고요. 바이킹에서 동그라미 두 개 나왔으니까 병이 범퍼카를 탈 리는 없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병이 이미 두 개를 탔다는 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정의 탔겠네요? 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를 을만 타고 나머지가 다 X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놀이기구를 그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한 명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3명 이상만 안 된다고 했지 한 명이 안 된다고는 안 했거든요.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을이 두 개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을이 탈 수 있는 경우가 뭐뭐가 있을까요? 롤러코스터, 범퍼카 이렇게 타거나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이렇게 타는 두 개의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롤러코스터와 범퍼카를 타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될까요? X가 되겠죠. 왜냐면 두 개가 다 탔으니까. 그런 다음에 3명 이상 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범퍼카가 이미 2명이에요. 그럼 여기도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두 개를 탄다 그랬으니까 정은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를 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떤 것까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했냐면 여기에 확정 조건으로 나왔던 것들 있죠. 확정 조건으로 있었던 게 갑이 뭐뭐를 타는지 그리고 여기서 회전목마를 병이 탄다 그랬던가요? 이거 확실하죠? 그리고 을이 롤러코스터 요거 확실하죠? 네. 확실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쳐볼게요. 오, 여기 동그라미, 여기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을 것. 확정 조건으로 나오는 것. 동그라미, 동그라미. 됐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봤더니 이렇게 롤러코스터랑 범퍼카탄 형태를 이제 바이킹 탄 것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갑이랑 병이 똑같은 바이킹을 타는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얘가 또 XX가 됐겠죠. 세 개 이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롤러코스터랑 범퍼카 타는 것만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롤러코스터랑 회전목마 타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롤범 이렇게 타는 것도 있지만 롤회 이렇게 타는 것도 있고 범회 이렇게 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가 X가 되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롤러코스터랑 회전목마일 가능성 이것도 한번 따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건 아예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두 개가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X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세 명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병이 두 개를 이미 탔죠. 그러면 이것도 X. 그러면 정이 탈 두 개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뭐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갑과 병이 바이킹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범퍼카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당연히 X가 되겠죠? 하나만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괜찮은 거, 될 만한 것들만 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미 여기에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는 X고, 그 다음에 세로에서도 역시 뭐 한 개나 두 개만 되고 세 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 을이 할 수 있는 게 바이킹이랑 롤러코스터 이 두 개를 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바이킹 말고 롤러코스터랑 회전 목마 이렇게 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갑과 병이 바이킹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범퍼카에서 만난다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X가 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이킹 롤러코스터 혹은 바이킹 대전목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해보죠. 바이킹과 롤러코스터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X 나오죠? 이미 두 개가 찼으니까 여기도 X가 나올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 나머지 두 개가 빈칸이니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쳐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또 여기는 이번에는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 이미 탔으니까 X고요. 을에 뭘 탈 건지 확인이 됐으니까 X고요. 여기도 두 개 나온 상태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4개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항상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항상 옳은 것은 이 4개의 경우의 수에서 항상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그럼 볼게요. 을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을의 롤러코스터 여기 있죠? 하면 정도 탄다. 그럼 을과 정이 롤러코스터에서 항상 동그라미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맞고요. 세 번째도 맞고, 오, 네 번째도 맞아요. 그럼 얘는 항상 옳은 거예요. 정답. 두 번째, 병이 회전 목마를 타면, 여기 있죠? 병도 회전 목마를 탄다. 이거 맞네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나오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 정이 바이킹을 타지 않는다. 정이 바이킹을 탄 곳을 가면 XXX인데, 마지막에 타네요. 그럼 타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세 번 나왔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건 아닌 거죠. 갑과 을이 함께 범퍼카를 탄다. 갑과 을, 범퍼카 두 번 동시에 나온 거 한 번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경우가 항상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유형을 익히는 게 기본이거든요. 자, 이거 말고도 위치 유형도 있어요. 위치 유형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여기도 어떤 동일하게 나오는 기준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뭐, 둘 사이의 거리가 두 번째로 멀다. 둘 사이의 거리에 한 개의 카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맨 처음과 맨 끝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A에서 F라고 하는 건 총 6개란 뜻이거든요. 그럼 6개를 한번 그려봐요. 그런 다음 처음과 끝을 보면 중간에 네 칸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 네 칸이 있는 게 가장 많은 타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멀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때는 B와 C의 관계가 앞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제일 거리가 먼 거니까 세 개가 두 번째로 거리가 먼 거겠죠. 그럼 C 이렇게 나오거나 C가 앞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B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다음 C와 E 카페 사이에 한 개의 카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C와 그 사이에 한 개가 있다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해두고 이때도 역시 E가 더 앞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 위치한 카페는 F라고 제가 미리 써놨어요. D 카페에 바로 오른쪽에 D 카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D 카페 뒤에 D가 옆에 D가 있다는 것은 B와 D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세 개의 그 거리를 두고서 위치할 수 있는 걸 한번 따지고 본다고 하면 여기 지금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오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에 내용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을까요? 이건 이미 B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빈칸이라 그러면 여기랑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이렇게 올 수 있겠으나 F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리, 즉 세 개의 빈칸을 두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의 내용은 여기 하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B가 만약에 여기 앞에 와버리면 D가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데 F가 이미 있어져 버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여기 뭐 올까요? C가 온다는 거겠죠. 얘가 C예요. 결정 났어요. 그 다음에 요 끝에가 B구나. 그리고 B 뒤에는 D가 온다고 했으니까 D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C와 E와 C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 지금 C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그럼 C가 앞에 오는 것으로 생각해 줘야겠죠? 그러니 E가 앞에 오는 경우도 없는 경우예요. C와 한 칸 너머에 뭐가 있어요? E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E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A만 지금 없죠? 그럼 A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에 있는 카페는 E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치 유형을 풀 때는 두 개의 순서를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B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C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두고 그 다음에 다음 상황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8번 문제는 창의적 사고의 방법 중에서 각종 힌트에 강제적으로 연결지어 발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문제 해결은 우리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간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서 창의적 사고가 있고요.
논리적 사고가 있고 그다음 비판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창의적 사고는 다시 자유연상법이 있고 그리고 강제연상법이 있고 비교 발상법이 있어요. 자유연상법은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자기 생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있고 강제연상법은 체크리스트. 너무 아무 얘기나 다 하라고 하면 중간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지 모르니까 요런 것을 생각해 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만 생각하는 강제적 연결 방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창의적으로 연결짓는 방법 중에서 두 개의 대상을 연결지어 비교하는 발상법이 있어요. 그게 종류가 두 개입니다. NM법이랑 시네틱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교를 해도 비슷한 거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NM법이고요. 비슷하지 않은 것,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두 개를 연결지으면 시네틱스라고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회사에서 되게 성능이 좋은 밥솥을 개발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밥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다른 상품을 연결짓는 거예요. 밥솥과 유사한 뭐 있을까요? 뭐 가마솥? 뭐 이런 걸 두 개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그건 NM법. 비슷한 거 두 개니까. 근데 밥솥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전혀 관련성이 없는 뭐 비누, 뭐 칫솔 뭐 이런 걸 연결지어요. 는 시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대요. 오히려 창의적인 것은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두 개를 연결지었을 때 더 뭔가 신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제연상법 찾는 거죠.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2번은 대인관계 유형인데요. 대인관계의 리더십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할 거예요. 지금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 주는 경우는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그런 유형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해요. 토론을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고 이런 건 다 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리더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접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구분이 희미해요. 리더가 구성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불분명한 거죠. 이런 경우는 파트너십 유형이라고 해요. 리더가 위에서 되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집단의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는 이렇게 붙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재자 유형의 리더가 어울려요. 독재자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독재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난리가 난 그런 통제가 없는 방만한 상태의 집단은 독재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3번 정답. 예, 가볼게요. 구성원들이 성공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런 경우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유형이라고 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비전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엄청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자극하고 비전 심어주고 이런 유형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더십은 딱 이렇게 4가지거든요. 4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대인관계 문제에서 일정 부분 리더십 유형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1번은 NCS의 마지막 유형, 직업윤리거든요. 윤리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객관성의 원칙은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어지면 나랑 친한 사람한테 더 좋게 결과가 나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공공성을 바탕으로 직업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죠. 고객 중심, 당연히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해놓고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본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는 원칙. 이 원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직 나오고요. 여기 신뢰, 신용 나오죠. 그러면
전문성. 전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여서 능력을 연마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 녹슬지 않게 능력을 계속 연마하는 이런 모습이 전문성의 원칙이다. 공정 경쟁의 원칙은 법규를 준수해서 경쟁 원리에 따라 그 누가 출발선 앞에 서 있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원칙을 공정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죠. 모든 직업에서 윤리를 갖춰야지 진정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도 직업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이런 원칙들을 지켜야 윤리가 있다. 직업 윤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